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수요 공급을 하는데, 교재 어디를 펴보시냐면요. 아유, 춥다. 자, 102페이지. 자, 10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104페이지 전 페이지로 가면 되겠죠. 찾았어요? 네. 한참 걸리는군요. 네. 자, 이제 지금 다룰 부분이 뭐냐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하고 부동산의 공급, 부동산 수요 공급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룬 부분이 뭐 시험에 지금 당장 몇 문제가 나온다,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뭐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지금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본문 내에서 3문제 내지 5문제가 나오고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과 연관성이 있는 다른 부분에서 엮여서 나오는 것까지 하면 거의 최소 7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 먼저 이것 좀 볼게요. 예. 부동산 수요 공급. 자, 우리 부동산 가지고 배우는 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안 빠지고 항상 출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자율, 대부 비율 이런 게 이제 항상 시험에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자율이라는 것은 우리 시험에 안 빠지고 항상 등장하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주택을 살려고 해도 주택 가격이 비싸. 그러니까 온전하게 내 돈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남의 돈을 이용해서 사는 게 보통일 테고 빌라를 건축해서 분양하려고 하는 건축업자도 건축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기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농협 같은 데서 대출 받아가지고 빌라 건축해서 분양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한마디로 이자율이 항상 시험에 나온다는 것은 부동산이란 것은 일반 재화에 비해서 가격이 싸다 비싸다. 비싸다. 그래서 항상 이자율이 나와요. 그래서 수요도 공급도 그냥 수요 공급이 아니고 유효, 수요, 유효 공급이라고 그래요. 좀 이따 책에 다 체크할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도 사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구매 능력이 갖춰진 수요를 유효 수요라고 한다. 다음, 공급도 나 빌라 한번 지어볼까? 이런 건 공급이 아니에요. 공급하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실질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 능력이 갖춰져야지만이 공급이라 한대. 따라서 부동산은 그냥 수요 공급이 아니고 무슨 수요 공급? 자, 읽어보세요. 유효 수요, 무슨 공급? 유효 공급이라고 이렇게 일단 이야기합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수요는 돈을 주고 물건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맨드라고 한대, 디맨드. 그래서 그냥 D라고 써주거든요, D. 그래서 곡선 옆에 D가 붙으면 수요의 모습을 보여주는 곡선 해서 수요 곡선이라고 그래요. 뭘 한다? 수요 곡선. D 옆에 A가 붙으면 뭐라고 읽어주냐면 A의 수요 곡선. 뭐라고 읽는다? A의 수요 곡선 이렇게 읽어줘요. 다음, 공급은 돈을 받고 물건을 제공해주는 주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supply라고 그래. 그래서 S라고 이렇게 써주는데, 자, 그래서 곡선 옆에 S가 붙었다 그러면 공급의 모습을 보여주는 곡선에서 공급 곡선이라고 그래요. 무슨 곡선? 공급 곡선. 곡선 옆에 S 옆에 A가 붙으면 무슨 곡선? A의 공급 곡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책 보기 전에 한마디 더 할게요. 물건 사는 사람, 돈 주고 사는 사람, 돈 받고 파는 사람, 그럼 결국은 사고 팔기 위해서는 그 물건에 대한 가격이란 게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소비자는 가격이 싼 걸 좋아할까, 비싼 걸 좋아할까? 싼 거 좋아하겠죠. 어차피 똑같은 물건 가져오는데 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낮은 가격을 좋아하겠지. 반면에 공급자는 어차피 똑같은 물건을 주면서 돈을 받아 챙기는 거죠. 그럼 공급자는 가격이 싼 거 좋아한다, 비싼 거 좋아한다? 비싼 거 좋아한다. 이제 좀 이따 그게 나올 겁니다. 자, 일단 우리 책을 좀 잠깐 볼 거예요. 책. 예. 어디? 양가로 1번의 수요 개념 보이시는가요? 보이죠? 보이면 보인다고 대답 좀 할까요? 나는 너무 조용해서 그러네. 예. 동그라미 1번 체크. 자, 읽어볼 거예요. 혼자. 수요란 일정 기간 동안 주어진 가격으로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동그라미 욕구. 욕구에다가
유효수요라고 써보세요. 유효수요. 일단 써봐. 좀 이따 뒤에 나오니까. 욕구 유효수요. 다음. 동그라미 2번도 체크만 하고 저 혼자 읽을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수요 공급은 100원에 몇 개를 사버렸다. 100원에 몇 개를 공급해버렸다가 아니고 100원에 몇 개를 살려고 한다. 100원에 몇 개를 공급하려고 한다.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아직 이 일이 벌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2번 읽어보니까 수요는 소비자가 실제로 구입한 양이 아니라 의도된 양을 나타내는 자 동그라미. 무슨 개념? 사전적 개념이다. 예. 102페이지 하고 있어요. 102페이지. 102. 다음 동그라미 3번은 별표예요. 별표 쳐놓고 밑줄 그으면서 계속 시선 고정하세요. 일반적으로 수요란 유효수요 동그라미. 유효수요를 의미한다. 유효수요란 살 의사와 지불 능력 동그라미. 지불 능력을 갖춘 수요를 말한다. 아무것도 아닌데 일단 시험이 잘 나와요. 그리고 항상 문제가 나오면 똑같이 나와.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이게 유효수요가 오늘 배우죠. 그리고 2월달 마지막 주 수업할 때 다시 또 나와요. 양쪽 다 시험에 나오는데 문제는 항상 똑같아. 부동산 수요는 구매력을 요하지 않는 수요를 말한다. 맞아 틀려? 아니야. 부동산은 고가야. 그러니까 만만 가지고는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구매의 능력이 갖춰진 그냥 수요가 아니고 무슨 수요다? 유효 수요다. 요 지문이 이제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하고요. 어디 이제 이것도 한번 볼게요.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거라. 그럼 유효 수요는 구매력을 수반한 수요라고 했던 거 맞아요? 유효 수요는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 의지에다가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구매 능력이 갖춰진 수요를 유효 수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어디 요거는 한번 볼게요. 주택을 살려고 하는데 주택이 3억짜리야. 그러면 1번. 내 통장에 내 돈이 3억 있다. 자, 요걸 갖다가 가처분 소득이라고 그래요. 개인의 가처분 소득. 근데 그 용어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 어디 내 돈 3억 있다. 유효수요 돼야 한대요. 아니, 왜 그래? 물론 저번 주도 이랬지만 3억짜리 주택 살려고 하는데 내 통장에 내 돈이 3억 있다니까? 그럼 1번은 유효수요가 돼야 한대요. 되죠, 당연히. 그죠? 2번. 내 돈이 2억밖에 없어서 1억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겠다. 유효수요 돼야 한대. 됩니다. 3번. 내 돈 2억이 있는데 1억이 부족해서 대출 받으려고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이 무이자로 1억 빌려주겠다 하겠다. 유효수요 돼야 한대. 돼요. 예, 오래 사셔야 돼요.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고. 예. 다음 4번. 내 돈이 2억밖에 없다. 근데 1억을 아무리 어디서 빌리려고 해도 안 되더라.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칼을 들고 술 먹고 강도 행각을 통해서 1억을 강취해 갖고 왔대요. 예. 그럼 유효수요 돼야 안 돼. 4번은. 돼? 돼요. 민법 103조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반사회질서. 우리 학교로는 그런 거 없어요. 학교로는 있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 이런 말 전혀 없고 그냥 단순하게 시장 속에서 나타나는 경제 현상을 단순하게 따져보는 과목이거든요.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효수요는 어떤 형태나 방법으로든지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만들어낼 수만 있으면 모두 다 유효수요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과거에 이런 것도 나왔어요. 유효수요란 개인의 가처분 소득만을 말한다. OX. X예요. 남한테 빌려올 수 있는 돈도 전부 다 유효수요의 범주 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요. 다음 이제 양가로 2번 유량과 저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칠판 얘기 잠깐 주목할게요. 유량이란 말이 있어요. 유량, 플로우. 유량이란 것은 일정 기간에 걸쳐서 뭔가 드러나 있고 측정되는 값을 유량이라고 하고, 다음에 저량이란 게 있어요. 저량. 예. 저량은 이제 스톡이라고 그래요. 스톡. 예. 자, 저량이란 것은 일정 시점에 뭔가 멈춰져 있는, 드러나 있는 값이 저량이다라고 하는데, 어디 양동이가 이렇게 있는데요. 수도꼭지가 있어요. 수도꼭지가 이렇게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수도꼭지에 물을 틀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1분 동안 물을 틀었더니 1분 동안 수도꼭지 끝에서 물이 계속 양동이로 흘러가고 있죠. 이건 지금 유량 상태인가요? 저량 상태인가요?
1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흘러가고 있죠. 그러니까 유량이에요, 유량. 근데 1분이 지난 다음에 수도꼭지를 잠궜더니 물이 이제 멈추죠. 그래가지고 양동이에 이만큼 차 있는 상태야. 유량, 질량. 저량이 되겠죠. 이런 개념. 앞에 있는 학생한테 제 질문이에요. 학생, 용돈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본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학생,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용돈이라는 학생의 소득이 얼마죠?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 학생은 5만 원입니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에 5만 원입니다. 한 달에 20만 원입니다. 라고 기간을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했던 질문은 유량 질문, 저량 질문. 유량 질문이 되겠죠. 다음, 학생 용돈 얼마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야 학생, 현재 시점에서 용돈이란 너의 소득이 얼마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 학생은 지갑 열어보면서 저 지금 현재 지갑에 4만 5천 원 있습니다. 현재, 지금은 특정 시점인가요? 그렇죠. 그럼 유량이 저량이에요. 저량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공부 시작하면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변수 세 개씩만 일단 먼저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유량 변수로 대표적인 게 소득이에요. 소득. 그리고 부동산 거래량인데 잠깐 들어볼게요. 내 연봉이 2천만 원이에요. 연봉 2천만 원. 그러면 그 2천만 원이란 것은 1년간의 나의 소득이죠. 1년 동안의 나의 소득. 유량, 질량. 유량, 질량. 유량이죠. 대답하셔야지. 어? 대답해야지 실력이 팍팍 늘지. 자, 다음. 내가 상가 임대인인데 매달 15일 날 임대료를 180만 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럼 그 180만 원이라는 임대료 소득은 한 달이랑 기간 동안에 대한 대가 맞아요? 맞죠? 유량, 저량. 유량이 되겠죠. 다음. 그래서 소득은 전부 다 유량입니다. 부동산 거래량. 지난 6개월 동안, 지난 1년 동안 광주 서구의 주택 매매 건수는 총 450건이었다. 그러면 그 450이라는 숫자는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6개월이란 기간 동안, 1년이란 기간 동안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량이다, 저량이다. 유량이다, 이렇게. 다음. 자산, 가치, 가격, 부채 등등등. 자, 볼게요. 고위공직자가 이제 인사청문회 한대요. 그러면 이제 청문위원들한테 재산 내역을 공개를 해야 돼요. 뭐 예금 얼마, 부동산 얼마, 주식 얼마, 자동차 얼마 등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맨 밑에 보니까 재산 총액 25억 7천이래. 그래놓고 끝나면 안 되고 작성일, 몇 년, 몇 월, 며칠 반드시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재산 총액은 말이죠. 재산 총액은 몇 년, 몇 월, 며칠 기준으로 얼마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량이다, 저량이다. 저량. 그래서 자산, 가치, 가격, 부채는 특정 시점에 얼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량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다음, 인구. 자, 이제 인구수는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이제 다음 주소 하면 상업입지가 나와. 그래서 A 도시, B 도시가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큰 도시, 작은 도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특별시 아시죠? 서울특별시가 이제 1,000만이 좀 안 되지만 아무튼 거의 1,000만 정도 되잖아요, 인구가. 근데 경기도 화성시 들어보셨나요? 뭐 동탄도 끼고 있고. 경기도 화성시는 시청이 2군데가 있대요. 왜냐하면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 그래가지고 1층사, 2층사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보니 화성시는 서울특별시 면적에 여의도 면적을 플러스 알파 시켜야지 경기도 화성시 면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 땅덩어리 면적보다는 경기도 화성시 땅덩어리 면적이 더 넓어요. 근데 인구는 누가 훨씬 더 많죠? 서울시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화성시보다는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더 큰 도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인구수는 우리 이제 부동산학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건데, 어디? 인구는 유량, 저량? 고민하는 척 하지 마. 여기 저량이다 써놨잖아, 이렇게. 뭘 고민하는 척을 해. 저량이죠? 왜냐면 몇 년, 몇 월, 며칠 기준 몇 명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는 저량이 돼요. 자, 일단 요거 왜 2개가 더 있는데 요걸 좀 신경 쓰셔야 돼. 먼저 주택 생산량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주택 생산량. 딱 한 번은 뭐 신규 주택 공급량 이렇게 이제 용어가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원래 주택 생산량이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택 재고량, 주택 재고량이 있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제가 강주 시장한테 물어봤어요. 강주 시장님한테. 저기 강주시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먼저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금 2018년 아니죠? 지금 2017년이죠? 아무튼 2018년 12월 31일까지 광주시에 임대주택 8,000호를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랬어요? 했더니 광주시는 2017년 1월 1일 현재 임대주택이 2만 호밖에 없답니다. 2만 호가 있대요. 그래서 부족해서 앞으로 이렇게 더 하겠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먼저 주택 생산량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현재 주택으로서 완성돼서 존재하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 주택 생산량은 일정한 기간까지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인 상태래. 그러니까 아직 주택이 완성됐대요, 안 됐대요? 안 됐대. 예. 요거 지금 주택이 완성됐어, 안 됐어? 2017년 현재 안 됐죠? 그렇죠?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인 상태입니까? 그렇죠? 요 8천이 바로 주택 생산량이에요. 그러면 요건 아직 주택이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주택을 완성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유량이다, 저량이다. 유량 일정 기간이니까. 다음, 주택 재고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주택 재고는 미분양 주택, 오래된 주택 그런 게 아니에요. 학원 옆에는 보니까 지은 지 6개월밖에 안 된 소위 말하는 새 아파트도 있고 지은 지 35년 된 오래된 주택도 있더라고. 새 집도 있고 헌 집도 있어, 우리 주변에는. 근데 새 집도 헌 집도 현재 시점에서 전부 다 주택으로서 완성돼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상태 맞나요? 예, 몽땅 다 주택 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디? 요 2만 호는 광주시에 현재 존재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죠? 요게 바로 주택 재고입니다. 그래서 다시 주택 생산량은 일정한 기간까지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인 상태. 아직 주택이 완성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유량, 저량. 유량. 아, 대답을 좀 해요. 대답을 해보세요. 유량, 저량. 유량. 대답하면 얼마나 좋아. 네. 다음. 주택 재고는 새 집이든 헌 집이든 현재 시점에서 주택으로서 완성돼 있다. 맞죠?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량이다, 저량이다. 저량이다. 그래서 가장 잘 나오는 변수가 요거 세 놈이야. 세 놈. 요 세 놈. 그래서 요걸 좀 알아둘 필요가 일단 있겠다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유량 변수는 뭐가 있다? 읽어. 소득, 거래량, 주택 생산량은 일정 기간이니까 뭐다? 유량. 자, 저량 변수에는 뭐가 있다? 자산, 가치, 부채, 또 인구, 주택 재고는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값이죠? 유량이다, 저량이다? 저량이다. 그렇게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책 일단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밑줄 좀 그을게요. 경제 변수는 일정 기간 동안 측정되는 변수인 유량과 일정 시점에서 측정되는 저량으로 구분된다라고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죠? 네. 다음. 칠판 얘기 잠깐 주목하세요. 예, 잠깐 볼게요. 요거 유량이에요, 저량이야? 유량이죠. 여기서 가장 첫 번째 줄에서 가장 핵심적인 용어가 뭐죠? 까지라는 것은 기간 동안이야. 그러니까 유량이죠? 자, 두 번째 요거 유량이 저량이에요. 여기서 핵심적인 용어가 있어. 뭐예요? 현재, 존재한다, 있다. 이것은 일정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량이다, 저량이다? 저량. 따라서 주택시장 분석은 저량시장을 토대로 유량시장을 분석하니까 유량의 개념과 저량의 개념을 모두 다 동시에 고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은 그 소리가 나왔어요. 체크 좀 해놓으세요. 주택시장 분석은 유량 개념뿐 아니라 저량 개념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이 말이니까. 다음 유량, 저량 구분한 표 있죠. 예, 표 있는데 일단 뭐 별표를 좀 쳐놓고요. 쳐놓고 나중에 이제 좀 참고로 보세요. 지금은 있잖아요. 사실은 거기 있는 변수 중에 시험에 나오는 변수도 있고 안 나오는 변수도 솔직히 있거든. 근데 지금은 제가 구분 안 할게요. 지금은 유량 변수 3개. 뭐 잠깐 읽어볼게. 뭐 소득, 거래량, 주택 생산량. 저량 변수 3개. 뭐 자산, 인구, 주택 재고. 요 3개씩만 지금 알아두고 계십니다. 3개씩만. 여기 이제 시험에 주니까. 네. 자, 이렇게 했고 이제 한 장을 넘기시면 104페이지가 나와요. 104페이지. 일단
큰 틀 먼저 설명 다 하고 나서 책에다 체크를 좀 할 겁니다. 예,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죠. 보시죠. 이제 요거 할 거예요. 수요 곡선이란 걸 할 거예요. 수요 곡선. 그럼 용어를 한번 읽어보면 소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곡선에서 이제 일단은 수요 곡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7번 봅니다. 가격과 수량, 양의 관계. 그러면 가격은 이제 영어로 프라이스 P라고 씁니다. 근데 사실은 가격과 임대료는 개념이 다르거든요. 매매에 대한 대가는 가격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임대차에 대한 대가는 임대료로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격과 임대료는 개념이 다르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가격과 임대료는 동일하다라고 취급하고 접근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요. 가격, 양. 자, 100원이라는 가격에 어떤 소비자가 귤을 10개를 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개. 그러면 사실은 100원이라는 가격의 귤을 7개도 살 수도 있고 8개, 9개를 살 수도 있는데 주어진 100원이라는 가격 수준에서 최대로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 몇 개냐면 10개입니다. 그래서 이 점의 이름을 특정 가격 수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의 양이다 해서 그냥 수요량이라고 그래요. 예. 이런 용어 가지고 장난질 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읽어봅시다. 다시. 특정 가격 수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의 양을 뭐라 한다? 수요량. 다음. 근데 가격이 150원으로 비싸진다면 소비자는 10개가 아니고 4개만 사려고 한대. 4개만. 그러면 이것도 이름이 뭐예요? 수요량. 아하. 수요량이란 것은 가격이 달라짐에 따라서 소비자가 사고자 하는 양인데 가격에 따라서 수요량도 달라질 수 있구나. 다음. 50원이라면 소비자는 이만큼의 양을 사려고 한대요. 수요량. 60원이라면, 70원이라면, 90원이라면, 110원이라면, 120원, 160원이라면. 따라서 가격이란 게 달라짐에 따라서 소비자가 사고자 하는 수요량도 다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수요량이라는 점을 모든 가격 수준에서 전부 연결한 것을 수요의 모습을 보여주는 곡선이다 해서 수요 곡선이라고 한대요. 자, 무슨 곡선? 수요 곡선. 자, 다시 이제 이쪽으로 옵니다. 이제 요게 이제 시험 핵심이에요. 핵심. 대, 채, 제, 보, 완, 제. 이제 이거 할 텐데요. 이 대체제란 용어는 시험에 용어 플러스 개념과 함께 하면 한 문제만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최소 3문제 정도에서 대체제란 개념과 함께 용어가 같이 섞여서 나옵니다. 아주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뭔지 아세요? 재화예요. 재화, 물건. 근데 대체제란 것은 둘이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관계인갑다. 예, 꽁 대신 닭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그러면 한번 볼게요. A란 물건과 B란 물건이 있는데요. 대체제 관계란 것은 A란 물건, B란 물건은 물리적으로는 서로 다르지만 유사한 효용을 줄 수 있는 관계를 대체제 관계대. 오늘 수업 끝나고 야, 우리 밥이나 먹고 가자. 야, 뭐 먹을까? 삼겹살 먹을래? 된장찌개 먹을래? 이 상황에서는 삼겹살을 선택할 것인가? 된장찌개를 선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거죠. 그런 관계가 무슨 관계가 된다? 대체제 관계가 된다 이겁니다. 대체제 관계. 그래서 대체제 관계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 이걸 많이 사면 이걸 조금 사고 이걸 많이 사면 이걸 조금 사고 그런 관계가 무슨 관계? 대체제 관계예요. 자, 그러면 대체제 관계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뭐 소고기, 돼지고기, 뭐 홍차, 커피 등등등 있는데 우리 사이다, 콜라하고 사이다도 대체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까요? 맞죠? 콜라 사이다도. 예. 그럼 이제 한번 가볼 테니까 잘 들으세요. 쉬는 시간에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박스 하나 쳐줄 테니까 그거는 책 어디인가에다 하나 적어 놓으시면 좋겠고 지금 일단 들으세요. 원래 콜라 가격이 1,000원이었어요. 1,000원. 사이다 가격은 900원이에요. 그러면 사이다는 콜라에 비해서 얼마 싸요? 100원 싸죠? 그렇죠? 예. 근데 콜라 가격이 1,200원으로 인상되는 거예요. 근데 사이다는 그대로 가격이 900원이래요. 그러면 사이다 가격은 아까에 비해서 콜라에 비해서 얼마 더 싸죠? 300원 쌉니까? 자, 스톱. 자, 콜라 사이다 둘이 대체제 관계라고 그랬어요. 대체제. 예. 자, 이제 볼게요. 여기다 쓸까요? 콜라 가격이 상승하면, 자, 스톱.
아까 콜라는 1,000원이었는데 지금은 1,200원이 됐으니까 콜라 가격이 상승하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쵸? 다시. 지금 보니까 콜라는 가격이 올랐는데 옆에 보니까 사이다는 가격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어? 사이다는 그대로 900원인가요? 그쵸? 그럼 이제 다시 제 말 들어보세요.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콜라 가격이 상승하면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말은요. 콜라만 가격이 상승하면 이 말이에요. 다시. 시험에 콜라 가격이 상승하면이라고 나오거든.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콜라만 가격이 상승하면. 그러면 이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대체제 관계에 있는 사이다에 대한 가격은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나요? 맞죠? 아까 콜라 1,000원이었고 사이다 900원이었거든요. 근데 콜라 1,200원이 됐대. 근데 사이다는 900원이래. 그러니까 뭐만 가격이 올랐어? 콜라만 가격이 올랐잖아요, 분명히. 근데 사이다의 절대 가격은 그대로지만 소비자가 봤을 때는 콜라는 비싸졌고 사이다는 가격이 그대로면 사이다가 더 싼 효과를 소비자가 느낄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소비자는 싼 거 좋아해, 싫어해? 싼 거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 사이다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소비자는 비싼 콜라 대신에 사이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증가죠. 그리고 사이다를 많이 사다 보니까 콜라에 대한 소비량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콜라에 대한 수요량은 감소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사이다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다 보면 결국 이 사이다라는 물건의 가격은 종전에 비해서 가격이 상승하겠어요, 하락하겠어요? 상승하죠. 그렇죠? 이 흐름. 이게 이제 항상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맨 처음에 여기서 되게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다시 가보자고, 다시. 콜라하고 사이다가 둘이 대체제 관계다. 콜라 가격이 상승하면 이 무슨 말이라고요? 콜라만 가격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사이다의 가격 하락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더. 그죠? 그러면 소비자는 싼 걸 좋아하니까 사이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지. 그러면 대체제는 둘 중에 하나를 사는 거니까 사이다를 많이 사면 콜라에 대한 소비량은 감소하겠죠. 그러면 사이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결국 사이다의 가격은 종전보다 어떻게 되겠어? 상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요 흐름 잡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게. 물론 우리 시험에는 사이다 콜라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절대 죽어도 안 나와. 대신에 이 흐름만 감 잡으면 용어만 둘이 싹 바꿔주면 됩니다. 콜라 대신에 아파트, 사이다 대신에 오피스텔 해볼까요? 아파트 임대료 가격이 비싸지면 상대적으로 오피스텔의 임대료 가격 하락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소비자는 싼 오피스텔에 대한 임차 수요가 늘어나고 비싼 당해 아파트에 대한 임차 수요는 감소하고 결국은 오피스텔의 가격은 종전보다는 나중에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아직도 시험 보려면 한참 많이 남았어. 그러니까 벌써부터 실전 모드로 돌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감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콜라 사이다 이거 가지고 4월달까지 갑시다. 네, 다시 한번 합시다. 자, 콜라 가격이 상승한다. 무슨 말이다? 콜라 가격만 상승한다면 상대적으로 대체제 관계에 있는 사이다에 대한 가격 하락 효과가 나타난다. 그럼에 따라서 사이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콜라는 비싸니까 덜 사고 그러면 결국 사이다에 대한 가격은 종전보다 상승하게 된다. 그게 무슨 관계다? 대체제 관계다. 대체제 관계. 예. 그래서 대체 관계는 아무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 요걸 많이 사면 요걸 조금 사고 요걸 조금 사면 이걸 많이 사고 그런 관계가 대체제 관계다.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요. 보완제는 시험에 나오긴 나오는데 좀 약해요, 많이. 근데 볼게요. 재화인데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재화인가 봐요. 그러니까 요 두 놈은 그냥 서로 그냥 꼭 필요한 재화인가 봐. 여기 있으면 요것도 있어야 되고 여기 없으면 요것도 필요 없고 뭐 이런 관계. 예. 어디 볼까요? 회를 먹을 때 초장도 같이 사야 됩니까? 선생님 저는 간장 찍어 먹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회 먹을 때 전부 다 초장 찍어 먹는다고 그래. 예, 자 볼게요. 그러면 광어에 조그마한 거 사는데 초장은 이렇게 큰 거 살 필요 있나? 초장 조그마한 거 사면 되는 거죠? 광어 이렇게 큰 거 사면 초장도 큰 거 사야 되겠습니까? 맞죠? 그런 게 대체제 관계예요. 대체제 관계. 아니 보완제 그래. 보완제 관계. 보완제 관계는
둘이 필요하면 둘 다 필요하고 필요 없으면 둘 다 필요 없고 그런 관계가 보완제다. 예, 보완제. 그래서 일단은 대체제, 보완제 딱 잡아봤고요. 자, 다시 볼게요, 이제. 수욕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놨죠. 그렇죠? 그러면 수욕선을 이렇게 통상 이야기해요. 오른쪽 밑으로 흘러 내려가고 있대요. 그래서 수욕선은 우하향하는 형태를 띠는 곡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맞나요? 오른쪽 밑으로? 그렇죠? 다시 해볼게요. 나주에 배과수라는 제 친구 정한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친구는 하루에 막걸리를 일하면서 항상 한 병을 먹어. 안 먹으면 죽는데. 반 병 먹어도 죽고 2병 먹어도 죽고 무조건 한 병만 먹어야 된대요. 근데 이 친구는 몸에서 막걸리 외에 다른 술은 절대 받지 않는데 그래서 대체제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하자. 그러면 대체제가 없는 우리 정한이의 수욕선 그려볼까요? 그려볼까? 하루에 막걸리 몇 병 사야 된다고 그랬어요? 한 병. 막걸리 가격이 한 병에 1,000원 해도 몇 병? 한 병. 가격 500원으로 하락하면 몇 병 사겠어 이제? 그래도 한 병 사야 돼. 두 병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예. 2,000원이면 몇 병? 한 병. 10,000원이면 한 병. 자 보세요. 대체제가 전혀 없는 정한이는 수욕선이 직선이라고 하지 마. 수직이라고 그래. 이것도 직선이잖아. 어? 이건 뭐예요? 상태가 반전 좋네? 아유, 수평. 이거 수직. 자, 정한이 수욕선 뭐가 된다? 수직. 네. 수직이란 것은 가격에 상관없이 항상 양이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체제가 전혀 없다면 수욕선은 뭐가 되냐면 수직이 되는 거야. 맞죠? 그렇죠? 다시 잘 보세요. 소비자가 100원에 10개를 사려고 했대. 이렇게 10개를 사려고 했대. 아마 지가 10개가 필요하니까 10개 사려고 했나 보지 뭐. 근데 가격이 150원으로 인상된다 이거예요 지금. 근데 만약에 대체제가 전혀 없다면 가격이 150원 인상되면 그래도 소비량은 그대로 몇 개가 돼야 돼? 10개. 그럼 대체제가 전혀 없다면 수욕선은 이렇게 수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그려놓은 곡선은 수직이 아니고 옆으로 휘었네? 휘었죠? 그럼 휘인 걸 다시 한번 분석해 보니까 100원에 10개를 살려고 했다? 아마 10개가 필요했나 보더라. 근데 가격이 비싸면 덜 사겠다? 잠깐만. 대체제가 전혀 없으면 가격이 상승해도 수요량이 감소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아무튼 가격이 상승하니까 수요량이 4개로 감소했죠. 그러니까 곡선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휜 거야 지금. 왜 그러지? 자 볼래요? 얘는 10개가 필요한데 이 물건의 가격이 비싸진 거야. 그러니까 150원 주고 10개를 사기가 힘들어. 마침 보니까 저기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뭐가 있나 봐. 그래서 좋아. 그러면 나머지는 저기서 사고 그럼 여기는 그냥 4개만 사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으로 사야지. 그렇게 해서 수욕선이 이렇게 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욕선을 우하향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의미냐면요. 비싸면 그 물건을 더 사겠다, 덜 사겠다. 덜 사겠다. 부족한 것은 이를 뭐 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물건으로 메꿔 넣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일단 좀 써볼게요. 자, 수욕선이 이제 우하향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수욕선이 우하향하는 형태는 이제 책에다 좀 이따 보고 가격 효과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들어. 가격 효과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합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자, 이게 이제 시험에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냥 흘려들어. 자, 이거는 아무 생각 없이 100원에 10개를 사려고 했다. 근데 물건값이 비싸지면 나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10개를 못 사고 덜 살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소득 효과야. 근데 이 대체 효과가 무슨 말이냐? 10개가 필요한데 이 물건 가격이 비싸진다면 나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걸 더 많이 사겠다. 그러니까 이걸 적게 사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수욕선이 정한이는 수직이라고 그랬죠. 왜 수직이죠? 대체제가 전혀 없으니까. 근데 수욕선이 우하향한다는 것은 비싸면 덜 사겠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뭐가 있으니까? 대체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좀 이따 책에 쓰라갈 텐데 수욕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결국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체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단 하나 들어놓고 다음 또 하나 볼게요. 자, 이제 그냥 들어볼게요. 가격이
상승하니까 소비자가 사고자 하는 수요량은 증가해 감소해요? 반대로 감소하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죠. 그러면 가격과 수요량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반대로 움직인다. 반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라고 그래. 자, 가격과 수요량 무슨 관계? 반비례. 그리고 그냥 흘려들어야 될 용어가 있어요. 일 갖다가 그냥 수요 법칙이라고 그래. 자, 그냥 흘려 듣는 거예요. 수요 법칙이 뭐냐면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보통의 소비자가 보여주는 행동하는 모습이래요. 그러니까 보통의 소비자는 물건 가격이 비싸면 당연히 덜 사려고 하고 물건 가격이 싸면 더 많이 사려고 하죠. 그걸 갖다가 보통의 소비자가 행동하는 모습이에요 해서 그냥 뭐라 한다 읽어봐요. 시작. 수요 법칙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예. 다음.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맞죠? 반대로 간다고. 다음.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음의 값이라고 이야기해요. 음이라는 것은 여기래요. 반대로 간대요. 굳이 곡선의 기울기는 곡선상에 두 점을 연결했을 때 밑변분의 높이입니다. 이런 소리 할 필요도 없는데 아무튼 가보자고.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반대로 감소하는 거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반대로 수요량은 증가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분수로 측정했을 때 분모의 값과 분자의 부호가 서로 반대로 나타나거든요. 그 값은 양의 값, 음의 값. 음의 값이 나타나는 거야. 따라서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양의 값이다, 음의 값이다? 음의 값. 아,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 똑같은 말. 예. 음이 바로 역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무슨 관계다, 둘이? 반비례 관계. 그래서 자, 다시.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체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수요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것은 가격과 수요량이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무슨 기울기가 나타난다? 음의 기울기가 나타난다. 자, 여기까지 연결시켰습니다. 자, 이제 책에다 체크를 좀 합시다. 아이고. 아이고, 감기가 걸려줘. 자, 동그라미 2번. 수요 법칙 체크해 놓으세요. 104페이지. 문장 끝에 반비례 동그라미. 반비례. 동그라미 쳤어요? 밑에 줄에 0 마이너스 있습니까? 동그라미. 0 마이너스가 바로 음의 관계예요. 0 마이너스 동그라미. 동그라미 3번 체크. 두 번째 줄에 우하향 보이세요? 보여요? 예. 책 동그라미. 자, 보세요. 그럼 결국 세 개 다 나왔네. 우하향, 역, 기울기, 반비례. 세 개 다 나왔죠, 지금? 그죠? 네. 다음 양가로 5번. 밑줄.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 손을 써. 대체제가 존재하기 때문. 대체제가 존재하기 때문. 맨 상단에 동그라미 2번 대체액과 체크. 동그라미 기억만 체크.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거든요. 동그라미 기억만 체크. 네. 넘기세요. 107페이지. 107페이지. 그 상단에 수요 변화, 수요량의 변화 있습니까? 그 표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답을 하셔야지. 별표 치세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파란색 그 표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설명 안 해주려고요. 왜냐면 처음 공부했을 때 이 상태에서 그거 딱 엮어버리면 이제 헷갈려 버려요. 그러니까 하지만 일단 시험에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3월 달에 강의를 해줄 거예요. 3월 달에. 체크만 해놓으면 돼요. 넘기세요. 108페이지 보면 상단에 동그라미 기억 정상제 보이시죠? 체크 좀 해봐. 근데 사실은 얘는 지금 나오면 안 되고 좀 이따 2교시 뒤쪽에 소득 탄력성 할 때 나와야 되는데 미리 나왔네. 일단 체크만 해주게요. 체크만. 그러면 정상제는 정상적인 제어할까요? 비정상적인 제어할까요? 그냥 느낌상 정상적인 제어 같죠? 좀 이따 설명할게요. 동그라미 2번 연간제 뭐 나와가지고 동그라미 기억 니은 보이시죠? 대체제 보완제 보십니까? 기억 니은? 그쵸? 그러면 둘이 엮어.
대체제는 별표 하나 더 쳐놔. 둘이 엮어놓고 대체제는 별도로 별표 하나 치세요. 있죠? 자, 칠판 여기 주목하세요, 이제. 귤. 가격과 양. 자, 가격을 P라고 쓰고 양을 그냥 Q라고 쓸게요, 수량을.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필기하지 마세요. 100원이라는 가격에 소비자가 귤을 10개를 사려고 한대요. 그럼 이제 반대로 해서 얘기해보면 귤 10개를 사기 위해서 소비자는 100원짜리 품질의 귤을 사겠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반대로 해석하면. 네. 그러면 어디? 이 상태에서 소득이 증가한다면 지금보다 수요가 증가할 것 같아요? 감소할 것 같아요?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가 증가합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100원짜리 귤을 10개를 사려고 했는데 소득이 증가하니까 똑같은 100원짜리 귤을 더 많은 15개의 양을 살 수도 있을까요? 맞죠?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면 더 많은 양을 살 수도 있고. 다음 10개를 사기 위해서 100원짜리 품질의 귤을 샀지만 소득이 증가한다면 더 질이 좋고 맛있는 150원짜리 품질의 귤을 살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면요, 종전보다 양적인 수요가 질적인 수요가 늘어나서 새로운 수요 곡선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면 곡선은 우측으로 간다, 좌측으로 간다? 우측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맞죠? 맞죠? 다음. 이번에는 소득을 감소시켜 볼까? 소득이 줄어든대요. 소득이 줄어든대. 그러면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증가할 것 같아, 감소할 것 같아?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소득이 감소하니까 종전에 100원짜리 귤을 10개를 사다가 100원짜리 귤을 5개밖에 살 수 없는 상황이 생기더라. 다음, 소득이 감소하면 종전에는 10개를 사기 위해서 100원짜리 품질의 귤을 샀지만 이제는 소득이 감소한다면 질이 낮은 50원짜리 품질의 귤을 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득이 감소하면 종전보다 양적인 수요량도 감소하고 질적인 수요도 감소하고 해서 새로운 파란색 수요 곡선이 나타난대. 그러면 소득이 감소하면 곡선은 흰색에서 파란색으로 우측 좌측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렇죠?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면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증가하는 곡선이 우측으로 하고 감소는 좌측으로 하는지 우리 시험에서 물어볼 수가 없어. 왜? 우리 시험은 주관식 시험이 아니잖아요. 논하시오, 기술하시오 하면 이걸 알아야 돼, 과정을. 근데 우리는 주관식 시험이 아니고 객관식이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되는지는 문제에서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문제는 이렇게만 나옵니다. 이제 하기 전에 잠깐 먼저 따라서 할게요. 자, 증가는 우측이동, 감소는 좌측이동.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증가는 우측이동, 감소는 좌측이동. 요거 시험에 이렇게만 나옵니다. 1번, 다음 중에서 수요 증가 요인을 고르시오. 뭔 말인지 알죠?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 증가 맞죠? 인구가 증가해도 수요 증가 맞고, 이렇게 나오든지. 두 번째, 다음 중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요인을 찾으시오. 이게 뭔 말이에요? 2번이. 1번하고 2번하고 똑같은 문제죠. 맞죠? 증가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대. 그러니까 결국 수요 증가 요인을 찾아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건가요? 맞죠? 다시 3번. 곡선을 이렇게 그려놨네. 그래가지고 다음 중 곡선이 D0가 D1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요인을 찾으시오. 다 똑같은 말입니까? 맞죠? 이때만 써먹어. 이때만.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요가 증가하면 곡선이 우측으로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요가 감소하면 곡선이 좌측으로 가는지는 필요 없고 암기만 하면 돼. 그리고 중요한 건 공급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수요도 공급도 증가하면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해. 수요도 공급도 감소하면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다시 암기합니다. 자, 증가는 우측 이동, 감소는 좌측 이동. 시작. 증가는 우측 이동, 감소는 좌측 이동. 수요도 공급도 다 똑같아요. 아셨어요? 예. 네. 자, 그러면 책에다 체크 좀 해. 자, 그 파란색 이 표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별표 쳐. 별표. 파란색 별표. 쳐놓고 파란색 맨 위에 보니까 수요 증가 보이세요?
증가 동그라미. 바로 밑에 곡선이 어디로 간대? 우측 동그라미. 증가는 우측. 그 옆에 수요 감소 보이시죠? 감소 동그라미. 밑에 보니까 당연히 좌측이라고 나왔을 것 같은데 나왔어요? 좌측 동그라미. 예. 다시 한 번 더 해. 이거 중요하니까. 증가는 우측 이동, 감소는 좌측 이동. 시작. 증가는 우측 이동, 감소는 좌측 이동. 그렇게 일단 체크를 좀 하시고요. 예. 자, 다음에 이제 일단 이렇게 나와서 잠깐만 110 어디를 가보냐면요. 공급을 살짝 먼저 볼게요. 118페이지만 먼저. 118페이지. 어디 118페이지 펴놓고 칠판 얘기 잠깐 봅니다. 우리 아까 수요 배웠죠? 수요. 여기 주목. 수요는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이렇게 생긴 이유가 뭐야? 이게 대체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 반비례. 반비례. 그러니까 양의 기울기, 음의 기울기. 음의 기울기. 곡선의 형태는 우, 하, 향하는 형태다. 아까 이렇게 배웠었죠? 그렇죠? 이제 공급 가볼까요? 공급. 자, 공급은 이제 서플라이, 이제 돈 받고 물건을 제공해 주는 사람인데 공급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그려볼게요. 네. 100원이라는 가격에는 공급자는 10개의 양을 공급하려고 한대요. 100원이라는 특정 가격 수준에서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공급량, 이게 바로 공급량인데 됐고요. 가격이 만약에 150원은 인상된다면 소비자하고는 달리 공급자는 더 많은 돈을 받아서 챙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공급자는 돈이 되니까 공급 물량을 15개로 더 증가시키려고 한답니다. 근데 가격이 50원으로 하락한다면 돈이 안 되니까 공급량을 5개로 줄이려고 한대요. 이런 점의 이름이 뭐예요? 공급량. 자, 뭘 한다? 공급량. 60원이라면 이만큼, 80원이라면, 120원이라면, 140원이라면, 160원이라면 가격이란 게 달라짐에 따라서 공급량도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급량을 전부 연결한 것을 공급의 모습을 보여주는 곡선이다 해서 공급 곡선이다라고 해요. 무슨 곡선? 공급 곡선. 자, 이제 보자고. 공급 곡선은 생긴 게 이렇게 생겼네. 맞죠?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자는 더 많은 양을 증가시키겠다.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을 증가시키겠다. 가격이 하락하면 돈이 안 되니까 공급량을 감소시키겠다. 그냥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의 반비례예요. 비례죠. 자, 수도. 아까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법칙을 수요 법칙이라고 그랬어. 들어봤죠? 됐고. 이것도 중요한 건 아닌데 공급 법칙이래요. 무슨 말이냐? 공급 법칙은 그냥 보통의 공급자가 행동하는 모습이래. 보통의 공급자는 가격이 상승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공급도 같이 증가시키고 가격이 하락하면 돈이 안 되니까 공급도 감소시키고 이게 바로 비례죠. 비례. 그걸 그냥 공급법칙이라고 그래. 무슨 법칙? 공급법칙. 됐어요. 그럼 얘는 양의 기울기, 음의 기울기 비례니까. 양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렇죠? 다음에 공곡선 형태는 어떤 형태가 된다? 상향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예, 이렇게 딱 비교하면 돼요. 근데 솔직히 여기서는 수요 관련된 파트가 훨씬 더 비중이 큽니다. 여기서는 수요 관련된 부분이. 그래서 책에다 일단 체크 좀 하고 정리 좀 합시다. 어디 118페이지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체크. 공급이란 일정 기간 동안 주어진 가격으로 생산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동그라미 욕구. 땅. 3번 체크. 공급은 생산자가 실제로 판매한 양이 아니라 판매하겠다라는 의도된 양을 나타내는 사전적 동그라미.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수요도 공급도 다 사전적이에요. 됐고요. 유효 공급 동그라미. 유효 공급 동그라미. 예. 자, 아까 수요도 무슨 수요? 유효 수요. 공급도 능력 갖춰진 유효 공급. 됐고요. 동그라미 4번의 기억 니은은 지금 나온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냥 체크 않고 안 읽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겠고요. 다음에 오른쪽에 119페이지 보이시죠? 동그라미 3번, 4번 체크.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3, 4번 체크하고 119페이지 딱. 3번 문장 끝에 비례 보여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저기 3번 문장 끝에 비례 보이죠? 비례. 밑에 줄 정 플러스 보여요? 동그라미 4번도 정 플러스 보이네. 바로 밑에 우상향 보이네. 보이네 하면 동그라미 치란 말이에요. 보이네 하면. 자, 이것도 보세요. 다 나왔네. 다 나왔네. 비례, 정, 양의 기울기, 우상향 다 나왔죠? 그렇죠? 그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일단 교재는 다시 이제 어디로 펴놓냐면 어디로 오시냐면요. 111페이지로 다시 일단 오세요. 사실은 뭐 목차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뭐 그건 아닌데 이제 원래는 이 수요 공급 딱 묶어서 해주고 균형하고 탄력성이 가야 되는데 책이 보니까 탄력성이 먼저 나왔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강의 중심이 아니고 교재 중심으로 강의를 해줄 테니까 일단은 끊고 여기서부터 좀 이따 할 거고요. 자, 1교시 때 했던 거 정리 좀 합시다. 자, 첫 번째 부동산 싸 비싸? 부동산 비싸. 그러니까 수요도 공급도 그냥 수요 공급이 아니고 유효 수요, 유효 공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수요도 구매 의지만 가지고는 수요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구매 능력이 있는 유효 수요고, 공급도 공급 의사만 가지고는 공급자라고 하지 않고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 능력이 갖춰진 유효 공급이다. 들어봤죠? 그러면서 아까 수요는 요거, 공급은 요렇게 요 모습 봤죠? 다음 두 번째 유량, 저량. 자, 변수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소득은 유량, 저량이라고 대답하시라고요. 대답하라고요. 예. 아침부터 잔소리하면 안 되니까 제대로 좀 하세요 좀. 예. 자, 소득은 유량, 인구는 뭐 순서대로 물어볼 줄 알았어? 예. 인구는 저량이죠. 주택 재고. 주택 재고의 특징 두 글자. 에이, 존재하고 있다고. 존재. 예. 다음 재산 가치 가격 부채. 저량. 부동산 거래량. 주택 생산량. 주택 생산량의 특징은 현재 시점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 일정 기간 동안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인 상태를 주택 생산량이라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네. 좀 알아두시고. 다음 대체제. 대체제 시험에 엄청 중요하죠. 예. 보완제. 대체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소비자는 싼 거 좋아한다, 비싼 거 좋아한다? 비싼 거 좋아한다. 예. 뭐라고? 소비자는 싼 거 좋아한다, 비싼 거 좋아한다? 싼 거 좋아하고 비싼 거 싫어하고 그런 거죠. 그러면 대체제. 어디 단독주택하고 빌라가 대체제 관계가 될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단독주택 임대료 가격이 상승하면 단독주택에 대한 임차 수요가 감소하고 빌라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비싸니까 덜 사고 싸니까 많이 사고. 대체제는 둘 중에 하나를 사는 거야. 비싸면 그놈 덜 사고 싼 놈 많이 사고 이런 관계. 보완제는 사면 둘 다 사고 안 사면 안 산다고 그랬죠? 자, 근데 요즘에 시험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보다 어떤 식으로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냐면 오늘 마지막 정리도 하겠지만 일단 볼게요. A재화 가격이 10% 비싸짐에 따라서 그로 인해서 B재화의 수요가 15% 증가하고 A재화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C재화의 수요는 5% 감소한다. 그랬을 때 A와 B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고 A와 C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가보자고. 그러면 요게 기준이야. 이게 기준. 그러면 A재화 가격이 10% 상승했죠. 그럼 A재화의 수요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비싸니까 수요량이 감소하겠지. A를 덜 사고 B를 많이 산대. 둘이 무슨 관계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덜 사고 많이 사니까 둘이 대체 관계죠? 그러면 시험에 기억. A와 B는 대체제 관계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다음. A가 비싸니까 A를 덜 사죠. 근데 C도 같이 덜 사네? 둘이 무슨 관계? 예, 요즘에 물어보는 문제 스타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뭐 본질은 똑같지만 물어보는 방향이 이런 겁니다. 아무튼 오늘 마지막 총정리할 때 다시 그 우리 문제풀이 할 때 한번 풀어볼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대체제 번제했고 다음 4번. 정한이 대체제가 전혀 없다. 수요옥선은 수직이다. 맞죠? 그죠?
근데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형태라고 아까 강의했죠. 그 말은 비싸면 100원에 10개 살려고 하다가 비싸면 덜 살 수 있다. 뭐가 존재하니까? 대체제가 존재하니까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면서 가격과 수요량은 무슨 관계? 반비례. 그게 바로 역의 기울기, 음의 기울기야. 이 음의 기울기가 바로 그 말 자체가 반비례 관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자, 공급자는 돈을 받아 챙기는 사람이야. 그래서 가격이 비싸지면 더 많은 양을 공급하려고 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을 감소시키려고 해. 따라서 가격과 공급량 무슨 관계? 비례. 비례가 바로 플러스 양의 관계야. 정의 관계, 양의 관계. 그래서 공급곡선은 어떤 형태를 띠게 된다? 우상향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라고 알아두시고, 증가는 곡선이 수요든 공급이든 증가는 곡선이 어디 이동? 엄마 벌써 잊어버렸어? 증가는 우측 이동, 감소는 좌측 이동. 시작. 증가는 우측 이동, 감소는 좌측 이동. 수요 공급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수요가 증가하면 곡선은 어디 이동? 우측. 공급이 증가하면 곡선은 어디로 이동? 우측. 수요가 감소하면 곡선은 어디로 이동? 좌측. 공급이 감소하면 곡선은 어디로 이동? 좌측. 다시 한번 시작. 증가는 우측 이동, 감소는 좌측 이동. 그렇게. 네. 자, 그러면 잠깐 휴식했다가 111페이지부터 하죠. 네.